76살 김용수 선배님은 1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은행도 투자도 사기꾼도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챙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선배님은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런 사기로부터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대응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고향 선배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선배님 성함은 김영수, 올해 76이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언젠가 저 자신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김영수 선배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내셨죠. 아내분과 함께 조그만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사셨는데 그 삶이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오후엔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담소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5년 전 아내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반려자를 잃으신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선배님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챙기는 것도 귀찮아하시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래요. 자녀분들도 나름 자주 찾아뵙긴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 살고 있었거든요. 각자의 삶이 있다 보니 매일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한 번씩 들르는 게 고작이었죠. 작년 봄 선배님이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혼자 화장실에 가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넘어지신 겁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신문이 며칠째 쌓인 걸 이상하게 여겨 확인하셨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병원에 실려가신 선배님은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자녀분들이 교대로 간호를 했지만 길게는 무리였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딸은 어린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퇴원을 앞두고 가족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간호사가 한 분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름은 이미선, 55살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미소가 많고 말투도 부드러웠대요. 자녀분들은 이미선 씨의 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10년 넘게 간병인을 해왔다고 했고 이전 환자 가족들의 연락처도 받았어요. 전화로 확인해 보니 모두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평가였죠. 자녀분들은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선 씨는 선배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며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월급은 300만 원, 식사와 숙소는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와 급여 지급일, 휴무일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미선 씨는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선배님의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켰어요. 병원 진료 때는 늘 동행했고 진료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서 자녀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선배님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선배님께 큰 위안이 된 건 말동무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혼자 계실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신 날도 많았거든요. 이미선 씨는 선배님과 함께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부터 요즘 뉴스까지 대화 주제도 다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주말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대요.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이미선 씨가 함께 TV를 보며 즐거워하고 계셨죠.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배님도 자녀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선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2달, 3달이 흘렀습니다. 선배님과 이미선 씨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선배님은 이미선 씨를 마치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선 씨도 선배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이미선 씨가 선배님께 자신의 사정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일찍 사별했다는 것, 혼자 아들을 키웠다는 것, 지금은 아들도 결혼해서 따로 산다는 것. 선배님은 이미선 씨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셨대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3달째 접어들 무렵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배님이 이미선 씨에게 집안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씨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선배님이 강권하셔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엔 선배님의 현금 카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보러 갈 때마다 선배님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미선 씨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주니 선배님도 편하셨대요. 자녀분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선배님은 이미선 씨를 믿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고 굳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는 걸까요? 외로움이 클수록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선배님 댁엔 이제 이미선 씨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존재가 커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선 씨가 준비한 식사가 있었고 저녁엔 함께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선배님은 이미선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편안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속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점점 벌어지고 있는 틈이었죠. 그 틈은 나중에 선배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구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그분들이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시진 않은지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뢰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때로는 그 신뢰가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선배님과 이미선 씨의 일상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선배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예전에 혼자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미선 씨는 선배님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아침 6시에 일어나시니까 이미선 씨는 5시 반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에 구운 김, 계란말이를 빠짐없이 차려냈습니다. 커피도 선배님 취향대로 연하게 타서 드렸어요. 약 복용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선배님은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여러 번 드셔야 했거든요. 이미선 씨는 약통을 요일별로 정리해두고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놨어요. 한 번도 빠뜨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병원 진료도 빈틈없이 챙겼어요. 예약 날짜가 다가오면 미리 준비물을 챙기고 택시를 불러놨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고 처방전도 잘 보관했어요. 진료 후엔 자녀분들에게 전화해서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선 씨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이미선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감사를 표했죠. 이미선 씨는 겸손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르신이 편안하신 게 자신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씨가 잘해준 건 단순히 신체 간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님의 마음까지 돌봐드렸거든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 선배님은 말할 상대가 없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해도 짧은 대화로 끝났어요. 자식들 바쁜데 괜히 붙잡고 있기 미안하셨대요. 그런데 이미선 씨는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다며 산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점심 메뉴를 함께 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엔 함께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날씨 이야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선배님은 그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이미선 씨가 선배님께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자고 제안했대요. 선배님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국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자녀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미선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냐고. 부인분이 정말 예쁘시다고 했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귀여웠다며 지금도 닮으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사진을 보며 아내분과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놓으셨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이야기, 프로포즈했던 날 이야기, 신혼여행 갔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셨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미선 씨는 그런 선배님을 다독였어요. 정말 좋은 추억들이라며 부인분도 하늘에서 어르신 보며 웃고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님은 이미선 씨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다고 느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님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환절기라 면역력이 떨어진 탓이었죠. 열도 나고 기침도 심했습니다. 이미선 씨는 밤새도록 선배님을 간호했습니다. 미온수로 몸을 닦아드리고 해열제 먹는 시간을 체크했어요. 죽을 쓰고 수시로 물을 먹여드렸습니다. 자신은 거의 잠도 안 자고 선배님 곁을 지켰어요. 사흘 만에 선배님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선배님은 이미선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하셨어요. 이미선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씨는 피곤한 얼굴로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은 어르신 덕분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선배님은 이미선 씨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자녀분들이 관리하던 통장도 이미선 씨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한다며 이미선 씨가 좀 챙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씨는 사양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며 아드님께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배님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아들놈들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미선 씨가 있으니까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미선 씨는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공과금 납부, 시장 보는 비용, 병원비 같은 생활비 정도였어요. 처음엔 정말 그 정도만 관리했습니다.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서 선배님께 보고했고 남은 돈은 봉투에 넣어 돌려드렸어요. 선배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역시 이미선 씨한테 맡기길 잘했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니 좋다고 하셨어요. 자녀분들도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생활비 정도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미안함에 이미선 씨께 더 감사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분들은 이미선 씨에게 보너스를 따로 챙겨줬어요. 떡도 보내고 과일 선물 세트도 보냈습니다. 이미선 씨는 그때마다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죠. 반년이 지날 무렵 선배님 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선 씨가 있는 집은 늘 깨끗했고 냉장고엔 반찬이 가득했어요. 선배님은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죠. 자녀분들은 안심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으신 것 같다고, 이미선 씨가 정말 잘 모셔드린다고 말입니다. 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챙겨주시는 것 같다며 고마운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간병인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만 나온 걸까요? 물론 세상엔 정말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훌륭한 간병인들도 많고요. 하지만 때로는 그 헌신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선배님은 그때 너무 행복하셨어요.
아내를 잃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미선 씨 덕분에 채워진 것 같았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위안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깊은 신뢰는 때로 더 깊은 상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선배님과 이미선 씨 사이에 쌓인 그 두터운 신뢰는 곧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의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도 좋지만 적절한 견제와 확인도 필요하니까요. 이미선 씨가 선배님 댁에서 일한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분이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선 부동산 투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선 씨가 무심한 듯 말을 꺼냈어요. 요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던데 어르신은 투자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선배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연금 받아서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이미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뉴스를 보며 고개만 끄덕였죠. 선배님은 그날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저축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선 씨가 시장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저축해도 이자가 거의 안 붙더라고요. 선배님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나이 들어서 위험한 건 못해. 이미선 씨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TV에서 금융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선배님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선 씨가 선배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좀 어렵다는 거였죠. 제 아들이 작은 가게를 하나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선배님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많이 어려워요? 이미선 씨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냥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가게 임대료를 내야 한대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보태줘야 할 것 같아요. 선배님은 안쓰러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이미선 씨가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줬는데 그분의 자식이 힘들다니 남일 같지 않으셨대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이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선배님은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하셨어요. 이미선 씨가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그 아들이 힘들다니. 뭔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며칠 후 선배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이미선 씨, 지난번에 아들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이미선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지만 선배님은 고집을 부리셨어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때 내가 도와줘야지. 얼마 필요한지 말해봐요. 이미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500만 원만요. 다음 달이면 아들이 꼭 갚는다고 했어요. 선배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요. 급한 거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이미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제가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선배님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무슨 소리야? 급한 대로 쓰고 여유 있을 때 갚으면 되지. 그거 월급에서 떼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 다음 날 선배님은 이미선 씨와 함께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미선 씨는 돈을 받으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 달만 쓰고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이미선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선배님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색하셨어요. 이미선 씨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독촉하기가 미안했거든요. 2개월쯤 지났을 때 선배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이미선 씨, 지난번에 빌려준 돈 말인데. 이미선 씨는 황급히 사과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아직 아들이 정리를 못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선배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셨어요. 이미선 씨를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미선 씨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가게가 정말 위기라는 거였어요. 거래처에서 물건값을 받아내지 못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아들이 거래처한테서 돈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갚는데요. 선배님은 망설이셨어요. 처음 빌려준 500만 원도 아직 못 받았는데 1,000만 원은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선 씨는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평생 이렇게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아들이 가게 문 닫으면 저희는 끝이에요. 선배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선 씨가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외면할 수 없으셨대요. 알았어요. 그럼 내일 은행 갈게요. 이미선 씨는 선배님의 손을 붙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꼭 갚을게요. 그렇게 1,0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이미선 씨는 이전 500만 원과 합쳐서 1,500만 원을 빌린 셈이었죠. 선배님은 통장을 확인하며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이미선 씨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분은 자신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선배님이 그때 자녀분들에게라도 상의하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계약서라도 하나 써두셨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선배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계약서를 요구하는 건 신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게 한국 어르신들의 정서잖아요. 믿음과 의리를 중시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나중에 가장 큰 독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미선 씨의 요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더 큰 금액이, 더 그럴듯한 이유가 곧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 계신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기록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균열이 어떻게 큰 구멍으로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을 빌려준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이미선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선배님을 돌봤어요. 아침 식사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돈 이야기만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배님이 한두 번 넌지시 물어봤지만 이미선 씨는 얼버무렸어요. 곧 정리될 거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선배님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촉하면 이미선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셨거든요. 그분이 나가버리면 자신은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미선 씨가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배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 물으셨어요. 이미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서 아들이 빚을 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좋으냐며 아들이 사채까지 쓰게 생겼다고 했어요. 선배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채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사채는 절대 안 된다고, 그건 큰일 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도 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당장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한텐 그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2,0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자신의 예금을 거의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선 씨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으셨대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으셨습니다. 알았다고 자기가 좀 알아볼 테니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선배님은 은행에 가셨습니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보통 예금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을 마련하셨어요. 통장 잔액이 횡하니 비는 걸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이미선 씨가 갚겠다고 했으니 믿어야죠. 선배님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돈을 인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미선 씨에게 돈을 건네셨습니다. 이미선 씨는 선배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이미선 씨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됐다고, 빨리 아들한테 전해주고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미선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꼭 갚겠다고 했어요. 석 달 안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천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이제 총 3,500만 원을 빌려준 셈이었죠. 선배님의 통장엔 연금 받는 돈 외에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선배님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정말 잘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미선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선배님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봤다가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걱정되셨거든요. 2달째 되던 날, 선배님이 용기를 내서 물으셨습니다. 아들 일은 좀 정리됐냐고요. 이미선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거래처에서 아직도 돈을 안 줘서 그렇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답답했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이미선 씨가 또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아들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고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깜짝 놀라 물으셨습니다. 법적 문제라니 무슨 일이냐고요. 이미선 씨는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없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감옥에 가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어요. 선배님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3천만 원은 자신에게 없는 돈이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건 너무 큰 돈이라고, 자기한텐 그런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씨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르신 집을 담보로 잠깐만 대출 받으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아들 문제만 해결되면 거래처에서 돈 받아서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만약 못 갚으면 집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선 씨는 계속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으셨대요. 그동안 자신을 가족처럼 돌봐준 사람인데 그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데요. 결국 선배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고,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선배님은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어요. 집 시세의 절반 정도인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돈을 받아 이미선 씨에게 건네셨습니다. 이미선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못 잊어요. 그렇게 3천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이제 총 6,500만 원을 빌려준 셈이었어요. 게다가 집에는 3천만 원의 대출비까지 생겼습니다. 선배님은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미선 씨가 정말 갚을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선배님은 이미선 씨를 계속 믿기로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신이 한 일이 너무 어리석은 게 되니까요.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이번엔 변호사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다음엔 합의금이 필요하다. 그럴듯한 이유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배님은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보험을 해지하고 적금을 깨고 친구에게 빌리기도 했습니다. 6,500만 원은 어느새 8천만 원이 되었고 다시 1억 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통장은 텅텅 비었고 빚만 쌓여갔습니다. 선배님은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셨지만 이미선 씨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이미선 씨가 자신의 유일한 의지처였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배님이 왜 자녀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을까? 나중에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바보같이 속는 걸 들키기 싫었지. 그게 많은 어르신들의 심리입니다. 자녀들에게 패 끼치기 싫고 자신이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혼자 참고 견디다가 결국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재산을 처분하시진 않나요? 평소와 다른 금융거래가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물어봐야 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선배님이 이미선 씨에게 빌려준 돈은 총 1억 2천만 원에 달했어요. 통장은 바닥났고 집엔 3천만 원의 대출빚이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았죠. 선배님은 점점 수척해지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아졌다는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이미선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돈은 갚지 않았습니다. 매번 곧 갚겠다고만 말할 뿐이었죠. 선배님은 이제 재촉할 힘도 없으셨어요. 어느 날 선배님이 은행에 연금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평소처럼 창고에 앉아 통장을 내미셨어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큰 금액 출금이 많으시다며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선배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많다며 혹시 누가 투자하라고 하거나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선배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직원은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계좌에서 1년 동안 1억 원이 넘게 빠져나갔다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본인은 괜찮다고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해 보라고 했어요. 이건 명백히 이상한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은행에 등록된 비상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의 번호였죠. 아버님 계좌 관련해서 연락드렸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 계좌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1억 원이 넘게 출금됐다는 것,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엔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으셨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큰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억 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큰아들은 곧바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여동생에게도 급히 연락했어요. 집에 도착한 큰아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미선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선배님은 불안해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이미선 씨를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둘이서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방으로 들어간 큰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다고 1년 동안 1억 원이 넘게 빠져나갔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선배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큰아들은 다그쳤습니다.
대체 그 돈으로 뭐 하신 거냐고, 집까지 담보로 대출 받으셨다면서요? 선배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선 씨한테 빌려줬다고요. 큰아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병인한테 빌려줬다니 왜냐고, 무슨 이유냐고 물었어요. 선배님은 지난 1년간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아들 사업이 어렵다는 것, 사채를 쓸 수도 있다는 것, 법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큰아들은 듣다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확인은 해보셨냐고 했어요. 계약서는 있냐고, 차용증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없다고, 이미선 씨를 믿었으니까 그랬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곧바로 거실로 나가 이미선 씨를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린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선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다고,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빌렸냐고요? 이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라고요. 큰아들은 비웃었습니다. 3천만 원이냐고, 은행 기록엔 1억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다고 했어요. 이미선 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갚으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이미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자기도 갚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 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더 달라는 거냐고, 1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잖냐고 했어요.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나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죠. 여동생도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어요.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어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미선 씨의 말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거짓, 법적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거짓. 심지어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거짓이었어요. 이미선 씨의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선 씨는 그 돈을 도박과 주식 투자에 탕진했던 거예요. 경찰은 이미선 씨를 사기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이미선 씨는 끌려가 가면서도 선배님께 소리쳤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정말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남은 선배님은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1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이,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충격.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는 현실. 모든 게 믿기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어요. 선배님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속았을까? 어떻게 1년 동안이나 모를 수가 있었을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선배님은 자책하셨어요. 너희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너희한테 상의했어야 했는데. 밤새 선배님은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다음날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어르신을 속일 수가 있을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더 화가 나는 건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간병인 사기 사건이 정말 많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판단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이 되죠. 여러분, 가족 중에 간병인을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의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통장을 간병인에게 맡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자녀들이 직접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과 자주 소통하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가족과 상의하도록 해야 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선배님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이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나서야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퇴원했어도 마음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만 계셨죠? 큰아들과 딸은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문서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큰아들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은행 거래 내역은 있다고,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다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거래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게 사기였다는 걸 입증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박으로 다 날렸다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박으로 날린 건 돈을 받은 후의 일이라고 했어요. 처음 빌릴 때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 소송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인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한데 이미 도박으로 다 탕진했다면 사실상 받아낼 게 없을 거라고 했어요. 설령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선 씨는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선 씨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갚을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가 잘못되면서 돈을 잃었고 그걸 만회하려고 도박을 했는데 더 잃게 됐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돈을 빌렸냐고,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랬냐고요. 이미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 만회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계속 그랬다고 했어요.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기라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돈을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선 씨 측 변호사는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단순 차용이지 사기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차용증이 없는 것도 피해자가 만든 상황이라고 말했죠. 재판은 복잡하게 진행됐습니다. 선배님은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어요. 76의 노인이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이미선 씨를 믿었다고, 가족처럼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어떤 이유를 댔냐고요? 선배님은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의 사업 자금, 사채 방지, 법적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고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도 덧붙이셨습니다. 이미선 씨는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배님은 이미선 씨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선배님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지셨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돌보느라 지쳐갔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과 병행하느라 힘들었고 딸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고생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는 이미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사기죄가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배상 판결도 함께 났지만 이미선 씨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었어요. 월세로 살던 집, 중고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미선 씨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1,000만 원도 안 될 거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출소 후 분할 상환 명령이 내려지겠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1억 원을 그냥 날린 거냐고 했어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수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이런 사기 사건의 90% 이상이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배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또 급상승한 거예요. 구급차가 와서 선배님을 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이대로 가다간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 병실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의 미소, 아버지의 평온한 노후를요. 이미선 씨는 항소했습니다. 재판은 또다시 몇 달을 끌었어요.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선배님은 더 이상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법정에 설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자녀들이 계속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최종 판결이 났을 때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미선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어요. 하지만 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분명한 사기인데 왜 피해자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왜 법은 이렇게 무력한 걸까요?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구제보다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어요.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대상 사기는 입증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방이 최선입니다. 한번 당하면 돌이킬 방법이 거의 없어요. 법적 절차는 길고 복잡하고 설령 이겨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단병인을 쓰실 때 꼭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절대로 현금이나 통장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필요한 비용은 가족이 직접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법이 보호해 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법은 사후 처벌은 할 수 있어도 잃어버린 돈과 시간과 건강을 되돌려주진 못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배님은 여전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몸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녀들이 모두 선배님 댁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였어요. 거실에 둘러앉은 세 사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들과 같이 사시자고 했어요. 선배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녀들도 살기 바쁜데 자기가 어떻게 끼어드냐고 하셨어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라고 혼자 계시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에 선배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판단력도 없고 멍청해서 속았다고 자녀들 말이 맞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이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배님은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도 안다고 자녀들이 자기한테 실망했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1억 원을 날리다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냐고 하셨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들은 그냥 걱정되는 거라고 했어요. 선배님은 말을 끊으셨습니다. 됐다고. 자기가 제일 자기한테 실망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 꼴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인데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큰아들이 혼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놓고 청소도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선배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자기도 화가 났었다고 했어요. 선배님이 놀라서 아들을 쳐다보셨습니다. 큰아들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왜 자기한테 말씀 안 하셨냐고. 처음에 500만 원 빌려주실 때만 말씀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자기는 처음에 정말 화가 났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못 믿으셨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숨기신 건가 싶었다고 했어요. 선배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한테 바보로 보이기 싫었다고요. 간병인한테 속는 노인네로 보이기 싫었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자존심,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이요. 그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바보라고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멍청했다고 하셨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속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을 만난 거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의심하기 어려운 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선배님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자책감, 수치심,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의지하시라고, 혼자 감당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조금씩 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진 대출 3천만 원, 매달 나가는 이자 15만 원이요. 선배님의 연금으로는 이자만 겨우 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자녀들이 돈을 모아 대출을 갚아드리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2천만 원, 딸이 1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두 사람 다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배님은 그 사실을 알고 더욱 괴로워하셨습니다. 자기가 자식들한테 이런 짐을 지운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기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대출을 갚고 나니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잃어버린 1억 원, 자녀들에게 진 빚,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선배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경로당 가보시는 거 어떠냐고, 집에만 계시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선배님은 처음엔 거부하셨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냐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딸이 설득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알면 어떠냐고 했어요. 아버지 잘못도 아닌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하시다가 선배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오랜만에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친구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디 아팠냐고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선배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아무도 사기 사건에 대해선 몰랐습니다. 선배님은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웃음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선배님의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딸이 어떠셨냐고 물었어요. 선배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았다고, 사람들 만나니까 좀 낫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선배님은 일주일에 2~3번씩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 어떠냐고 했어요. 매일 들를 수는 없어도 자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고민하셨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녀들 가까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선배님은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자녀들이 자주 들러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였죠.
이사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도 자주 들렀어요. 선배님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배님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여전히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자책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고,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번 일로 그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선배님은 큰 돈을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셨어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더 자주 챙겨야 한다는 걸 배우셨고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고 갈등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가족이기에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실수하셨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도 약해지고 외로움에 더 취약해지죠. 중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세요. 혼자 감당하게 놔두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게 부모님을 사기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영수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고 가족과 갈등을 겪고 건강까지 잃을 뻔한 이야기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병인 사기가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안타깝게도 후자가 맞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노년층 대상 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에 의한 사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범죄자들이 영리해서일까요? 아니요, 피해자들이 어리석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깊은 외로움이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선배님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선배님에게 이미선 씨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그 신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병인을 아예 안 쓰면 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드시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간병인을 구하세요. 개인적인 소개나 병원 복도에서 만난 사람을 함부로 고용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경력이 검증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요. 정부에서 인증한 장기 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공단을 통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곳은 간병인의 신원조회를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물론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업무 범위, 급여, 근무 시간, 휴무일 등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도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요. 계약서에는 금전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시키세요. 간병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절대로 현금이나 통장을 맡기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현금이나 카드나 통장은 가족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 보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매번 영수증을 받게 하고 가족이 직접 확인하세요. 아니면 아예 가족이 직접 장을 봐서 냉장고에 채워놓는 게 더 안전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정기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출금이 있는지 모르는 거래가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요즘은 은행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세요. 이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는 집은 범죄자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못 찾아뵙는다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우려 할 겁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이틀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세요. 주말에는 꼭 얼굴 보러 가세요. 그게 부모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님과 금전 관련 대화를 자주 나누세요. 요즘 생활비는 괜찮으신지, 어디 돈 쓸 일 없으신지 물어보세요.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시거나 투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면 꼭 상의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하세요. 선배님이 처음 500만 원 빌려주실 때 자녀들과 상의하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초기에 막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곱 번째, 이웃과의 관계도 유지하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있을 때 눈치채기 쉬워요. 선배님의 경우도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연락을 해준 거잖아요. 주변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숨기면 안 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범인을 잡을 확률이 높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커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찰,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년층 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병인 사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를 무너뜨리고 존엄을 짓밟는 범죄입니다. 선배님은 돈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잃으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능력,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평온했던 노후를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당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법적으로 이기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신적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주말에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혹시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물어보세요. 누가 이상한 제안하면 꼭 자기한테 먼저 말씀하시라고 당부하세요. 그리고 시간 내서 꼭 얼굴 보러 가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 부모님께도 자주 연락 못 드리고 살았거든요. 명절에는 한 번씩 뵙고 평소엔 짧은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는 달라지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뵐 거예요. 부모님 통장도 같이 확인하고 혹시 어려운 일 없으신지 자주 여쭤볼 생각입니다. 선배님은 지금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어요. 손주들도 자주 찾아오고 자녀들도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죠. 선배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은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다고요. 그게 위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돈도 잃지 말고 가족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실천하셔야 해요. 간병인을 쓸 때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요.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요. 현금과 통장은 절대 맡기지 말고요. 정기적으로 금융거래 확인하고요. 무엇보다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 말은 상처만 더 깊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나쁜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계심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의 연대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믿지 않는 건강한 의심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가족의 힘이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선배님의 아픔도 조금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믿지 않는 건강한 의심.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가족의 힘.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선배님의 아픔도 조금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